야, 거기서 BBC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병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주신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네.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을까요? 병아리. 아 맞아. 이름, 그때는 이름. 딱 이름 그 갖고 했죠. 우리 저는 예. 권투 순대우유. 아유 너무 유치하다 정말. 정프로님은요? 저는 없었습니다. 어. 네, 저는 별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그냥 영진아 이렇게 이제 불렀고 저는 없었어요. 네. 밥 반찬 혹시 없었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고 그건 예전에 안 했죠. 유치했으니까 예. 이름에 뭐 병자 들어가니까 그냥 그냥 무조건 병아리군요. 네. 강자 들어가면 강아지, 네. 송자 들어가면 송아지 그렇게 갔었어요. 그랬죠 예전에. 네. 순자 애매하니까 순대 뭡니까 순대. 고시는 무조건 고등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한번 오늘 오늘 미국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미국 시장은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매크로 상황이 어수선하죠. 그런데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급전 요인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시황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수급 요인이 상당히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의 주봉 오늘은 제가 차트 가져오지 않았고 내일 금요일에 네. 차트 가져올 건데요. 주봉상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2주 연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0.19, 다우가 0.19, 나스닥 0.71%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에 길주들이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가 83달러까지 하향 안정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인데스가 107에서 105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2년 만기도 5%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 원화도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인데스와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상승 출발했다가 중간에 레바논에서 뭐 미사일 쐈다 이런 뉴스와 함께 네네, 헤즈볼라. 그러면서 장중에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후반에 다시 반등한 이유는 역시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9월에 추가 인상 향후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세했습니다. 예. 그러나 의견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점점 이제 분열이 좀 되고 있군요. 예,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에 거의 만장일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연준이 이제 신중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을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간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PPI가 있었는데 전월비 0.5% 상승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근원 PPI가 2.5%로 지난달보다 또 둔화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PPI가 많이 오른 부분은 유가가 급등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많이 주었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것을 악재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안정된 거 이거예요. 그걸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그 노보노디스크 있잖아요. 네네. 여기 6%로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다시 했고요. 비만이야. 그리고 1111도 4.4%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당뇨병 그리고 비만약, 비만 치료제 요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았죠.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것은 지난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던 거거든요. 꽤 오랫동안입니다. 벌써 그쵸. 9년, 이제 네. 8년이죠, 8년. 물론 그 중에 코로나 시대 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네. 그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은 항암제. 예,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던 거고요. 그 기업들이 항암 파이프라인에 실패했거나 삼상에 실패했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끝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가 한계야. 이런 인식이 되게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관련되거나 치료제거나 또는 AI 헬스케어든지
뭐 다른 쪽으로 계속 눈을 이제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보면은 비만과 당뇨 관련 쪽은 좀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만약이면 비만약 이런 걸 내놔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비만약 할 거야. 뭐 계획 있어. 뭐 그게 벌써 2015년부터 계속 하다가 실제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드라마틱한 실적을 내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거 가끔 제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꼭 제약바이오 쪽만이 아니고 IT 쪽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나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끝을 못 맺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거 신약 그렇죠. 임상에는 그래서 가다가 자금 때문에 실패하거나 기업이 그냥 멈추거나 또는 그냥 라이센스 아웃 해버리고 그냥 많은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설명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반도체이든 그 기술이 빛을 발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끝까지 가서 글로벌리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주식 투자.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역대까지 상황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라이센스 아웃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냥 기술을 팔고 끝내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그 삼상까지 가는데 너무 돈 많이 드는데 돈 많이 들죠. 계속해서 뭐 투자 받을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적당한 가격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는데. 근데 라이센스 아웃 한다 하더라도 자금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쪽에서 외국계에서 뭐 500억 1000억 들어오는 건 그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자금을 받아서 임상을 같이 동반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성공했을 때 판매의 이익금을 나누는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끼리도 싸우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좀 실패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신약이 나오고 이제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반감하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또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의 반감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정서가 좀 있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든 간에 4일 연속 상승했고 2주 연속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급적 요인이 지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관들 매도가 있었고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5,098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매도가 연 이틀 동안 거의 1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급반등을 주로 이뤄냈는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LG엔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던 부분을 환매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매수였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1196 순매도로 끝났는데 오전에는 분위기를 강세 분위기로 딱 만들어줬어요. 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좀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엔솔이 잠정실적 발표를 딱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 2.4조. 이게 컨센이 약 2조 전후로 얘기를 계속했어요. 2조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4조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걸 발표했고 LG엔솔은 영업이익이 7,312억으로 6천억대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상을 컨센을 상회하면서 아침부터 삼성전자와 LG엔솔이 탁 떠줬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거기다 근데 아무리 떴다 하더라도 매도가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딱 해주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침부터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딱 오르니까 곧바로 그 밑에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어저께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코스닥이 2.7%는 올랐고요. 코스피도 약 2% 가까이 올라서 일단 내리꽂는 하락에서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 이게 추세 전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이 두 종목이 해줬다. 옵션 만기일 전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온 거는 그 우리 금융권에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눈높이를 이제 좀
충분히 낮췄다고 봐도 되는 결과예요? 아니면 그냥 저 두 기업이 워낙 좀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까? 생각보다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낮춘 것보다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낮춘 것보다는 좋게 나온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기업들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영향을 낮춘 주는 거죠. 상황인 네, 거죠. 맞아요. 계속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주요 기업들 이 기업이 좋게 스타트는 했지만 주요 네. 기업들을 보면 이번 3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눈높이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대보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그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그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전체 시장을 살렸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살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쓸까 말까라고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에 그저께 떨어진 거 그냥 만회하는 정도뿐이 반등이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아주 강한 그렇긴 반등은 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되고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살았냐 안 살았냐는 좀 지켜볼 문제가 있지만 급락을 방어했다라는 네, 정도로 네.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게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났다, 소폭 마이너스는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올랐잖아요. 네. 얘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이 배터리가 어제 상승했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의 투톱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죠. 이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오르는 어저께 뭐 6% 10%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향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좋아지거나 또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오늘 KDI 지금 오늘 뉴스 좀 말씀드릴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섹터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지금 물리더라도 어저께 우리 정 프로님 질문 계속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떤 걸 더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어제 좀 기준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이게 만기이에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하고 옵션 만기라고 좀 차이가 있어서 옵션 만기는 크게 그 정도 영향은 없는데 이 수급적 영향은 있었습니다. 어저께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CPI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PPI보다 그리고 이게 제 오늘 시장에서 오늘 발표예요? 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요. 내일 새벽쯤 나오는 건가요? 예, 시장 전망은 3.6% 거의 대부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요 시장의 전망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난 8월과 7월은 그 저점 대비 좀 올라왔었죠. 예. 리바운딩했어요. 네. 그 이제 역기조 효과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바운딩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가도 그때 좀 올라왔었고 그래서 유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유가 여기서 오르면 이거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이 3.7이었어요. 3.6 정도 이제 플랫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서서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조 효과니 역기조 아니 이런 건 상관없이 어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분석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TS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정이라서 실적 발표할지 안 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요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연준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 발언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2주 연속 반등하면서 기초 분석상 주봉 하락 추세 상단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막 상승하면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까지는 일단 왔어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눈치를 볼 건데 뭘 볼 거냐? 이제 실적 발표 보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기에 주가가 같이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죠. 참 아쉬워요. 미국은 2주 연속 반등했는데 우리는 2주 저점 2주 연속 모색하고 있는 하락했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2주 반등하는 동안 나스닥은 이틀 하락했거든요. 요 사이 동안 우리나라는 이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아니, 2주 동안 미국은 이틀 하락하고 예. 우리는 2주 동안 이틀 상승. 근데 우리 많이 쉬긴 했지만 그 사이에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 사실 그 뒷배경에 있는 매크로 이슈나 이런 것들은 늘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장 내부적인 수급 이벤트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연기금이 1조를 팔았어요. 1조를 한 달에. 언제요? 많이 9월에 팔았다. 한 달에요. 9월 한 달 1조를 팔았고. 연기금이. 예.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반대 매매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연말 또 대주주 회피 매물도 여기 섞여 있지 않았냐. 그리고 상반기에 전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을 사기런 기관들이 막 하고 기다리던 개인들도 또 이제 매물이 나오고 이런 수급 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10월 둘째 주잖아요. 예. 통상 11월이면 이 소위 얘기하는 기관들의 클로징이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냥 이 거래를 마무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도 뭐 양도성 회피 매물 이것도 마무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수급의 이벤트 거래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무리라는 거는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지 시장은 오르는 거지. 마무리하면서 올 거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올리는 경우는 뭐냐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들의 윈도우 드레싱은 있어요. 예.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건. 그거 빼놓고는 수급적 요인으로 봤을 때 좋을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제는 뒷단에 있는 경기의 사이클이라든지 시황의 매크로 그런 거는 기존으로 깔고 가면서 수급적 요인이 이렇다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V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반토막 난 대형주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업들도 많고 또 단기에서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연말에 좀 우리 시장을 좀 좋아하는 특징도 있지만 연초에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네. 벌써 10월이니까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로. 그 두 의견들이.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택할 거고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우면 정프로님이 하나 골라주시죠. 저거는 종목 따라 다릅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이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은 저 수급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바로 지금 이 저가라는 말이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찍어드려요? 아닙니다. 여기서 찍으시면은 저희 뭐. 근데 그 윈도우 드레싱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뭐 보통 이제 펀드들이 그렇게 하나요?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관이 뭐 한다 치고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가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보통 예전부터 많이 했죠. 그거 불법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건데 뭐 불법이에요. 과도하면 불법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 모르겠지만 윈도우 드레싱 가격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수급 때문에 빠지는데 내가 사가지고 수급 더 안 빠지게 받추면은 그거는 뭐 그게 어떻게? 근데 그 정도 빠지는 거 막는 것도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게 되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그 공공연한 그 원래 시세 조정이라는 게 원래 사면 오르잖아요. 근데 너 올리려고 산 거야? 좋아서 산 거야? 그러면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 나덕연 사태인가 이때도 자기네들이 계속 사갖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 거래에 넘어가는 그 라인이 그렇게 딱 여기까지는 불법, 여기까지는 합법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와 우리가 가격 올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펀드 수익률 올려야지 이러면 불법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얘네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하려고 이렇게 사서 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 현상을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주씩 거래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막 침체되고 그러면은 5천 주뿐이 거래 안 되는데 떨어져 버려요. 난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5천 주뿐이 안 되면은 평소에는 10만 주 거래됐을 때는 나는 그래도 한 1,000주는 좀 1,000주씩은 거래가 되는데 5천 주뿐이 거래가 안 되면 100주만 갖고도 막 500원씩 5%씩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우에 산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100주만 사가지고 나 이 정도에서 그냥 방어를 좀 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과도하게 해서 만약에 주가 많이 움직이면은 정부로님 말씀대로 그거 잡혀가요. 그렇죠. 주가를 올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시장이 침체기에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는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장 조정자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 것 있잖아요.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이제 신규 자금이 있어요. 한 1,000억 정도 이제 지금 1,000억 정도 집행을 할 거예요. 집행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 20%씩 빠졌고 또 돈은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좋게 보는 거잖아요. 이익성장, 향후 성장성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이면 그걸 사겠죠. 그럴 가능성이 갖고 있는 살 가능성이 가격이 올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오르는 건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럼 정보론님 의견대로 하면은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은 다 낙천인 거잖아요. 아니 그게 시세 관여율이라고 시세 조정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연락 와요. 이렇게 주문 넣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그게 주가 조정이랑 조작 혹은 뭐 조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가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꽤 오래 전에는. 지금은 룰 자체가 종가에도 전체 몇 퍼센트 이상 주문 못 넣게 돼 있고. 종가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위아래로 주문을 못 넣게 돼 있고. 또 하루 안에도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서 엄격하게 다 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빨리 이슈 넘어가죠.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심 있어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관심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에서 10월 경제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경기 부진의 이 점차로 완화되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유가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반도체 회복되면서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 축소되고 평균 가동률이 반등하고 있다.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정해서 차트 KDA에서 발표된 겁니다. 이것은 생산 지수 이게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물량인데 이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꺾어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다,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표로 보면은 여튼간에 저점에서 꿈틀꿈틀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터닝하는 모습을 보니 그다음 게 뭐냐면 보라색이 제조업이고 요 하늘색이 비제조업인데 보시면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조업, 비제조업이 같이 올랐다가 비제조업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제조업은 낙폭이 훨씬 크죠. 이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PI를 볼 때 이걸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향후에 미국이 물가가 빠지지 않는 게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결국은 이 비제조업 부분의 서비스업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제조업이 충격이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터닝을 할 때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터닝의 역할이 크고 터닝했을 때 주가에는 수익률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시차와 그리고 그 괴리율 차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보면서 이 제조업이 터닝을 좀 하기 시작하지 않았냐, 직전 저점 깨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는 이제 보고서가 KDA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관련 기관들이 연준에 기준금리 동결 요청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미주택협회, 모기지은행협회, 부동산협회 등의 공동으로 지금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미국 부동산 죽는다. 이거 금리 동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죠. 주택협회에서 금리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마이크 버리 내용과 함께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버리가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더 높은 금리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과 소비자금융 관련 주식은 주의해라. 제가 요 약간 바꿨습니다. 여기 뭐라면 사지 마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그냥 버리는 사지 마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꿔서 왔는데요. 바꿨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집을 팔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택시장이 현재 잠겨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택 경기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가
우리 그때 08년대 보지 않았냐. 자칫 그렇게 된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뭐 소비자 금융 관련 분야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가 상품을 할 때 미국은 거의 대부분 대출 받잖아요. 그쵸.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은행 부분은 마진 압박과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뉴스 들으면서 그냥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지금 주택 관련 기관들은 지금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가면 큰일이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동결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를 말씀드리겠고요. 예.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 철도 개발 지원한다라는 거 지금 이것도 공식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뭐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1대1로 견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같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해서 중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뉴스는 블룸버그 산하에 이거 뭐라 그러죠? 경제연구소가 있잖아요.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내용들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사하는 바도 좀 있습니다. 연준도 ECB도 내년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요. 자, 영국과 스웨덴은 현금리 좀 더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일본은 현 단기금리 마이너스 금리 유지 후에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할 거다. 세계 23개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대체로 주요 은행들은 연준과 ECB가 조금 더 늦게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먼저 1분기부터 인하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국은 MLF를 현재 2.5에서 올해 2.3 내년에 한 2.2 정도로 내리지 않겠냐. 여기 한국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오타가 났네요. 3.5%에서 연말 2.5%까지 3.5를 안 넣어서 그러네요. 2.5%까지 3.5%까지 연말까지 유지하다가 오타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3.5% 연말까지 유지하다가 내년에 한 2.75%까지 하향하지 않겠냐. 3번.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조사를 했느냐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주기의 전환기가 되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는 곧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 정점의 가시권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는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곧 긴축 주기는 전환기로 맞으면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월가에서 많이들 보고 있는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월가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런데 연준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과 월가의 서로의 시각 차이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스토리대로 가면은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는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테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예. 2023 로보월드를 11일부터 14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 기업 기관 241곳이 참가하는데 계속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계열사들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발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HG 무슨 현대 로보틱스인가? 뭐 현대 로보틱스 맞나요, 거기? 거기도 뭐 이번에 뭐 나왔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안 먹혀요. 근데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이 바로 테마들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1월 13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요게 시장이 만약에 괜찮은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자율주행 얘기나 AI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날짜를 알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뭐 삼성전자가 미국 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건데 뭐 지금 이 애플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걸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한 달로 계속 하는데 딱히 그렇게 나온 게 없거든요. 우리 애플 워치 쓰시죠? 저요? 안 쓰세요? 네. 애플 쓰시는 애플 워치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헬스케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삼성도 갤럭시 워치도 그 안에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역시도 분명히 성장 사업이 맞다. 그 길로 가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비만약, 당뇨약 이런 거 잘 되는 거 보면은 이게 혈당 하잖아요. 애플워치에서. 네. 혈당도 해요? 네. 예, 혈당. 혈당은 어떻게 해? 얘가 피를 뽑나? 그러게. 그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혈당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비만 테마로 애플워치가 애플워치가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 뭐 예. 몇 번 뛰고 뭐 심박수 요 심박수, 정도는 아마 그건 다 있고요. 됐던 예. 것 같은데 예. 더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좀 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뵐까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